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주차죠. 아이고, 이럴 수가. 잠깐만요. 이거 안 눌러서. 자, 여러분. 오늘은 11주차죠. 11주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기말 과제를 그죠? 기말 과제를 공지를 해야지 되죠. 그죠? 공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우리 그 오프라인 수업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말 과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디 봅시다. 지난주에 안 한 데부터 해야 되니까 음,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 교재도 지금 보고 있죠. 그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혹시 안 볼까봐 좀 그런데 한번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11주차를 녹화하고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퀴즈 퀘스트 지금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한 두세 명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고 뭐 다음 주 즈음에 뭐 퀴즈 퀘스트 또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교재 255페이지예요. 255페이지.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이 공기 선도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 사실은 뭐 지난주 퀘스트에서 이 공기 선도를 활용하는 것,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퀘스트를 지난주에 냈었죠, 그죠? 자, 뭐 아마도 뭐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다 할 것 같은데 뭐 아마도 그 두 개의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쯤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기 A 공기와 B 공기를 섞어서 어떤 상태의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되는지 공기 혼합 정도 그리고도 뭐 부족하면 가습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제습이나 감습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255페이지에 보면은 그 가열시의 공기 선도 뭐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와요. 예를 들어 20도씨의 공기가 자 있다. 20도씨의 공기인데 습도는 이 레일 쭉 따라가 보면은 몇 퍼센트죠, 얘가? 50%네요, 50%. 자, 50% 20도씨의 공기를 가열을 했다. 가열을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 쭉 옆으로 쭉 따라가는 거. 가열을 해서 30도 상태의 공기로 만들어야 된다. 30도씨의 공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이 공기에 가해진 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공기가 가진 열 에너지의 총량이 엔탈피라는 거죠, 그죠? 엔탈피 쭉 해서 이렇게 읽게 된다. 쭉 이렇게 쭉 얘는 이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쭉 해서 얘와 얘의 차이를 읽게 되면 가열, 가열 시 공기에 전해진 에너지의 총량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죠? 가열. 그리고 냉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냉각을 한다. 쭉 냉각을 해서 10도씨까지 만들었다. 10도씨까지 쭉. 10도씨 여기네요. 그죠? 10도씨까지 만들게 되면 그때 자, 이쪽이 이제 가열이 되겠죠. 가열. 그죠? 이쪽으로 이제 냉각. 그다음 애시당초의 공기는 요 상태.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엔탈피는 쭉 요 차이, 그죠? 쭉 해서 요 차이를 읽게 되면 우리가 냉각시 엔탈피의 변화, 공기에서 제거해야 되는 열량, 총 열량의 변화.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가열, 냉각. 그다음에 가습을 한다라는 건 이제 절대량이 변하는 거죠. 공기의 절대량. 음, 자, 이 상태에서 가습을 해서 60%, 지금 이제 똑같은 20도씨의 공기죠. 지금 50%였는데 얘를 60%의 공기로 얘를 바꾼다. 요점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이 공기에 추가돼야 되는 수증기의 총량은 얼마나 되나? 절대 습도. 그죠? 쭉 하면 이 차이를 읽으면 되겠죠. 이 차이를 쭉 읽게 되면 0. 0.008에서 0.009 돼 있네. 그죠? 이 소수점 자리죠. 소수점 셋째 자리네. 아주 이제 적은 양이죠. 그죠? 적은 양이지만 수증기의 총량이 어쨌든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습이 되겠죠. 가습. 뭐 이제 제습을 한다. 근데 이제 가습을 하게 됐을 때도 역시 에너지의 변화가 있죠. 그죠? 엔탈피 양의 변화. 그죠? 쭉. 온도는 똑같아요. 그죠? 온도는 똑같은데 수증기가 공급된 만큼의 열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런 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지 저도 이제 그쪽 프로젝트에 약간 관여를 해서 뭐 조금 아는 내용인데 그 그 그 뭐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다 아는 문제죠, 그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또 이제 도시의 열섬 효과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열섬 효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도심 열섬 효과는 이제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한밤중에 막 계속 덥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엔 우리 다 집집마다 그죠? 에어컨이 있어서 뭐 크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까지 거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죠? 저렇게 여긴 한데 이 도심 열섬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쿨루프 그다음에 녹화 녹화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그리고 도심 공원 이제 뭐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도심의 도심의 온도를 뭐 38도에서 뭐 36도 6도로 뭐 2도씩 낮췄다. 막 이런 거 막 그 나왔어요. 텔레비전 막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도심 열섬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가지 항목인가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그 중에는 이제 주차장 있죠, 주차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는 그 바닥면에 그 블록 같은 벽돌들을 이제 쌓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풀들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쿨루프는 이제 알베도라고 해서 이 알베도는 이 뭐 반사율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해요. 이 건축물의 구조체에 축열되는 거를 이제 막는 거죠. 반사를 해서. 그리고 이 옥상 녹화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나뭇잎 같은 데서 태양 복사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자외선 영역에 이제 파장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러면서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도를 낮추기를 하죠. 온도를 낮추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심 내 습도 변화는 어떨까? 어떨까요?
대부분은 온도는 요만큼 낮춰지지만 습도가 높아지더라. 특히 이런 녹화 같은 거, 도심고온 같은 거, 광합성 일어날 때 그 식물들의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에 그 물을 공급하는 거죠. 수증기 형태로. 여러분들 뭐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온도는 산 속에 있으면 온도는 조금 낮아요. 하지만 한여름에 습도는 무지무지하게 높다라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한여름에 산에 올라가 보면 땀에 펄펄 젖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엔탈피를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가습을 해도 엔탈피의 증가가 있다. 자, 제습을 하면 어떨까요? 제습을 하면 지금 이게 50%였죠, 그죠? 50% 포화 곡선이었어요, 이게. 자, 이 50%에서 제습을 한다. 내려가겠죠, 그죠? 이제 40%까지 내려봅시다. 그때 엔탈피를 쭉 보면은 어때요? 요만큼이 감소됐죠, 그죠? 요만큼이 감소됐다. 제습시, 그죠? 자, 그다음 공기 간의 그 혼합. 여기 A 공기와 자 여기 B 공기로 합시다. A 공기, B 공기, AB 공기와 B 공기를 혼합시켰다. 혼합시킬 때 비율을 1대 1, 즉 똑같은 비율로 했다. 그러면 요 선의 중간쯤 되는 이 지점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뭐 얘를 50% 섞고 얘를 50% 섞고 이제 이 혼합 상태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제습. 자, 우리 교재 보면 256페이지, 257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 공기에서 그 증기 가습이라든가 뭐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 화학 제습이라든가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안 읽어 볼까봐 그다음에 이 공기선도는 그 실용적 측면에서 그 아주 유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공기 지금 실내 이 공기인데 지금 우리 실내에서 막 난방을 해요. 난방을 하는데 유리창을 딱 보니까 유리창에 막 결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실내 온습도를 지금 딱 계측기로 딱 체크를 했더니 이 A 지점인데 그렇다면 그 결로가 생긴 그 유리창 표면 온도는 몇 도일까? 자, 쭉 따라가 봅시다. 쭉 따라가 봅시다. 쭉 따라가서 여기가 이제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100% 포화 곡선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약 뭐 한 8.9도씨 정도 되죠. 8.9도씨 정확히 8.9도씨 아닐 수도 있죠. 이하 위 표면이 되었다. 표면이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결로가 생긴다. 그죠? 결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자를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유리가 단열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열교라고 하는 콜드 브릿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실내에서 난방을 더 시킬 수 있는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막 예를 들어 그 유리 표면 온도가 딱 8.9도씨다. 근데 우리가 그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습도를 만든다. 온도는 이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죠? 50%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똑같은 20도씨지만 50%보다 낮은 한 요 지점이라고 합칩시다. 따라가기 쉽게.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40%의 상대 습도에서 결로가 생기려면 쭉 내려가 보니까 아하 6.5도씨 그 표면 온도가 6.5도씨 정도래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짚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라고 하면 기온, 즉 공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결로가 생기는 것은 표면, 그죠? 표면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뭐 수은 온도계 같은 거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온도는 기온을 측정할 수 있지만 표면 온도를 측정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은 온도계를 표면에다가 찍 갖다 대면 표면 온도가 나오나?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갖다 완벽하게 붙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런 그 공기 선도를 이용해서 표면 상태, 표면 온도를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최소한 요거보다 높네 낮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거보다 높은 건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 이 결로라는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선 당연히 다 없으니까 몇 도인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 표면 온도계라는 게 있어요. 표면 온도계. 이 표면 온도계는 그 일반적으로 뭐 이 표면에서 이제 그 나오는 파장 있죠, 파장. 이 온도 그 어떤 온도가 있을 때 그 표면에서는 복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사의 파장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이제 계측하는 그런 계측 기기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표면 온도계 한번 이따가 한번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 여하튼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했던 거 합시다 했던 걸로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부하 계산.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부하 계산의 목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최대 부하 계산은 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계죠. 설계 부하. 이 설계 부하가 나와야 장비위 선정이 돼요. 장비에 선정이 되고 장비가 선정된 상태에서 아주 큰 놈 하나만 놓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죠? 100집 있는데 한 집 난방한다고 100집 용량의 보일러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수 분할이라는 걸 해요. 대수 분할. 그리고 조닝도 하게 되겠죠. 조닝도. 이 난방기들을 소규모 또는 중소규모로다가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동되는 정도에 따라서 얘네들을 같이 묶어주는 조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최대 설계 부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 연간 부하 계산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사용량, 그죠? 연간 사용량을 다 알게 되는데 이걸 해야만 에너지 사용의 이 사용 패턴을 알게 돼요. 패턴. 뭐 여름에 많이 쓰는지, 겨울에 많이 쓰는지, 아니면 중간기에 많이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들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DOE 같은 데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뭐 기준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C 뭐더라 CO2 아니야.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LCA인가? 잠깐만요. 아, 예. 제가 잠깐 외부로 찾다 보니까 딱 지워졌네요. 그 ECO2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건기연에서 만든 그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에너지 사용량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해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든가 하여튼 그 건물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돼서 아마 뭐 용역을 주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하의 종류를 이제 하려고 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다가 제가 오래 걸릴 것 같다, 많을 것 같다 해서 지난주에는 그만했죠. 아이고, 이게 왜 또 안 움직이냐. 자, 자, 부하가 뭐라고 했었죠? 부하가 냉방시 그리고 난방시에 따라 달라요. 부하. 냉방시에는 제거해야 할 열량. 난방시에는 더해야 할 열량. 자, 그런데 어디까지 더하고 어디까지 제거하느냐가 이제 다르겠죠. 어디까지 더하고 어디까지 제거하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게 뭐죠? 이 목표에 해당하는 게 쾌적한 상태. 자, 이 쾌적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제 가져야 돼요. 그 저번 시간에 온열 환경에 6가지 요소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부분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 6가지 요소를 통해서 쾌적한 상태를 맞춰야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쾌적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쾌적한 상태. 쾌적한 상태는 사실은 냉방, 난방을 생각하면 냉방은 더워서 하는 거죠. 덥다. 난방은 추워서 하는 거죠. 춥다. 덥다와 춥다에서 쭉 사이를 해서 7점 척도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7점 척도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0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0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사실은 밍숭밍숭하다. 그죠? 이 온열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찍찍 찍찍 이렇게 나눴어요. 1, 2, 3 춥다로 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덥다 춥다를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이 되었죠. 요 기준을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MB라고 해요. PMB는 Predicted Mean Vote. 뭐 예측된 뭐 평균적인 투표율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 덥냐 춥냐를 느끼는 걸 가지고 1,000명인가? 하여튼 사람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 어떤 온도 습도 조건 상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띡띡띡띡 만들었다. 통계를 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게 뭐죠? 뭘까요 이게? 그렇죠. 공기선도죠. 공기선도표에서 띡띡띡 여기 온도 그죠? 띡띡띡 여기 습도 여기 그렇죠. 엔탈피 그리고 요거는 포화곡선이죠. 그죠? 이게 100% 뭐 90%, 8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범주를 쭉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표시를 해봤더니 계략적으로
사람들의 뭐 한 60%가 쾌적함을 느끼는 범주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가 쾌적함을, 아니지, 더 작은 면적이니까 더 적은 사람이겠죠. 아니지, 더 많은 사람이지. 뭐 70%가 쾌적함을 느끼는 범주는 이렇고, 그 다음에 80%가 만족을 느끼는 범주는 또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온도, 습도를 조정해서, 사실 이렇게 온도가 좀 높아도 습도가 낮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쾌적함을 좀 느끼는 편이 되죠. 왜냐하면 몸에서 땀이 이제 증발되면서 시원함을 느끼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만든 실내에서의 그 쾌적한 조건, 공간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를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부하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자라는 거죠. 부하의 종류. 크게 실내 부하와 장치 부하. 결국 뭐죠? 이 띡띡띡 열이죠, 열. 부하라는 건 지금 공기 조화에서의 부하는 결국은 열이다. 제거해야 할 열이거나 또는 더해야 할 열이고, 그리고 제거하거나 더한다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하냐면 쾌적한 실내 조건에 따라서. 이 실내 조건도 사실 여러분들 설계하기에 따라서 공간의 용도와 그 공간에서의 활동, 그죠? 그 공간에서의 차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자, 부하의 종류 한번 봅시다. 실내 부하, 그리고 장치 부하로 이렇게 크게 나눴어요, 그죠? 이 실내 부하에는 크게 외피 부하와 내부 부하가 있네요. 내부 부하. 자, 한번 봅시다. 집을 한번 그려봅시다. 집을 간단하게 집을 쭉 그려봅시다. 이 안에 쭉 사람이 있어요. 뭐 실내에서 열이 나는 걸 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사람이 열을 쭉 내요. 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부 부하, 그죠? 실내죠, 실내. 여기는 의부. 실내에서 사람이 인체가 발열을 한다. 요거죠. 지금 쭉 발열하는 거 제가 그렸어요. 근데 현열이 지금 냉방부하일 때 있다라는 거죠. 냉방부하할 때. 그러니까 에어컨으로다가 여기 열을 제거할 때 사람이 발생시키는 이 열,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고려를 해야지 된다. 잠열, 땀을 흘리고 막 호흡하면서 막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한다. 잠열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현열과 잠열이 있다. 난방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난방일 때 인체 발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난방일 때는 더해야 되는 열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때는 얘는 그냥 도움을 주니까 얘는 있지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제거해야 되는 열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해주고 있는 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뺀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조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조명. 형광등, 백열등 있죠. 조명 발열부하. 때 현열은 있다. 자멸은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조명으로 이 초록 호롱불이라든가 또는 양초를 여러분들이 조명으로다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자멸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연소 과정에 수증기는 발생하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이 타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뭐 CH, CNHN, ON 등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합쳐져서 발생할 것이다. 물이 발생할 것이다. 그죠? H2O, O2. 자, 그 다음에 기기 발열 부하. 자, 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집에 다 컴퓨터는 있잖아요. 그죠? 뭐 태블릿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뭐 현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되죠. 컴퓨터로다가 막 우리 3D 게임 막 연락에 돌릴 때 막 컴퓨터 뜨거워요, 그죠? 그런데 자멸은 도대체 뭐냐? 자멸, 띵, 자멸. 여러분 전기밥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밥솥. 밥 다 되면 막 수증기 씩 하고 나오죠, 그죠? 자멸도 있다.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죠, 사실은,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외피부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피부하. 자, 이게 이제 외피예요, 그죠? 외피. 다 외피죠, 뭐, 그죠? 지붕도 외피. 그다음에 여기 유리창도 외피죠, 외피. 자, 이 외피 전열부하라는 거는 이, 이 구조체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열관류율 있죠, 열관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여기서 나가기도 하죠, 그죠? 얘는 물질 이동이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현열이죠, 그죠? 일사부하는 쭉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로 이제 들어오는 열이에요. 얘도 현열. 예, 난방부하할 때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죠?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체 발열도 계산하지 않았죠, 그죠? 자, 일사부하. 그다음 침입 외기 부하. 이 창틀이라든가 또는 문틀, 문이 있다라고 쳐. 문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공기의 이동과 함께 그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 수증기도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멸은 부하로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부하를 끝내고, 그다음에 장치 부하로서 이제 환기 부하, 뭐 송풍기 부하, 덕트 열손실, 제열 부하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기기 있죠, 기기. 자, 공조기 여러 번 그린다고 했으니까, 자, 뭐 이런 공조기가 있을 때 얘네들이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뭐야 이런 덕트 이쪽에도 이제 덕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열원기기 또는 뭐 기계 장치들 있죠. 그 모든 것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있어요. 그 부분을 추가해서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장비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필요한 에어컨 살 때 어떻게 해요? 에어컨 살 때 하이마트로 가죠. 일단 하이마트로 가요. 여기 가서 에어컨 주세요 하면, 그래요? 얼마 가져왔어요? 아, 100만 원인데요. 그럼 그래요? 100만 원짜리 이거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에어컨 사러 왔어요 하면 집이 몇 평이에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죠, 그죠? 저희 집은 100평쯤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되게 반기면서 여러 개 팔겠죠, 그죠? 보통 한 5, 60평형, 그죠? 아마 100평형 정도 되면 음, 업소용, 그죠? 업소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아마 큰 용량일 거예요. 보통 뭐 한 30에서 40평형대 뭐 이제 그렇게 사게 되죠, 그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30평, 40평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은 이 에어컨의 그 열 용량을 가지고 이제 우린 얘기를 해야지 되죠. 얘가 제거할 수 있는 열 용량이 얼마나 되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아, 열관리를 안 했었나 봐요. 나는 한 줄 알았네. 자, 그래요. 안 했으면 하면 되죠, 그죠? 건축 구조체의 열적 특성. 아마
뭐 여러분들 금시초문이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열관류율 있죠. 얘는 아주 많은 그 과목에서 사실은 얘기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을 배웠다면 건축 시공에서도 이 열관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건축 환경도 아마도 만약에 배웠다면 건축 환경에서도 이 열관률 계산하는 게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보니까 제가 다른 학교 보면은 뭐 이제 뭐 친환경 건축, 그다음에 뭐 뭐더라? 건축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뭐 시스템, 그다음에 건축 뭐 외피 시스템 뭐 설계 뭐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막 사실은 이게 내용 되게 대동소이한 비스무리한 내용들인데 보통 이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그 건축 설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자기가 설계했든지 아니면 남이 설계한 사례 분석들이 쭉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론적인 게 얘기가 되고 건축 에너지 시스템도 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가죠. 학교마다 틀린데 이 건축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건축 외피 시, 시스템 뭐 설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뭐 공학적이거나 좀 그 재료적인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요. 하여간에 뭐 이런 과목들에서 다 이제 열관률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이제 계산법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열관률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도시의 단위를 쓰게 돼요. 이 유미는 뭐냐면 그 건축 외피가 짝 있죠, 외피가. 보통 이 건축 외피는 이뭐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되어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열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감재가 이제 쭉 들어가게 돼 있죠. 보통은 뭐 석고보드 마감하든지 아니면 뭐그 이게 너무 얇은데 그죠? 자, 뭐 이게 조적으로다가 마감하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요 두께가 건축물의 이 외피에서는 각각의 이 세부의 두께가 다 나오게 되죠, 그죠? 나와야지만 우리가 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 석고보드면 뭐 한 20T? 그러면 2cm죠, 그죠? 그리고 보통 철근 콘크리트에서 골조 벽이라고 하면 미니멈 한 100은 가야지 될 거예요. 100에서 120, 뭐 그 정도 미니멈. 보통 뭐 주택 같은 경우 뭐 150에서 180, 뭐 200, 뭐 이제 뭐 그렇게 되죠. 골조라는 게.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더 클 수도 있고 높은 건축물은. 그다음에 단열재 보통 미니멈 100T 이상, 그죠? 그다음에 조적 뭐 50T 이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때 어디를 외부로 할까? 자, 여기를 외부로 합시다. 외부. 자, 이쪽이 내부라고 쳤을 때 실내와 실외에 온도 차이가 없다. 항상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그러면 열의 이동이 없죠. 그죠? 열의 이동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외부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밤낮이 있고, 어디나 다 밤낮이 있죠. 그러면서 외기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동계하게 이렇게 쭉 계속 이런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실내 내부는 어떻죠? 실내 내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열 쾌적 조건의 온도, 습도, 그죠? 공기에 대해서는 온습도를 맞춰야 된다. 그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기류 속도, 그죠? 또 뭐 있었죠? 복사 온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부분에서 CLO와 MET, 이 6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복잡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PMB를 산정하는 식이에요. 이게 아마 이게 우리 교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쭉 두면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식이 있어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ISO 기준으로 돼 있어요. ISO 기준으로 결정이 돼서 실제로는 실내에서의 이 온도 습도만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그 ISO 기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치면 실내에서의 이 PMB 기준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뭐 사이 값이 나와야 제실자들이 뭐 쾌적하다, 쾌적함의 범주를 뭐 그 정도로 놔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내부와 외부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부하 계산에서 계속 열량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열량, 그죠? 얼마만큼의 열이 이동돼서 나가느냐 또는 들어오느냐, 이제 그것을 아는 지표, 그것이 이 구조체의 열관율이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체의 열관율.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도시라고 있었죠. 자, 이 면적, 이렇게 생긴 벽체의 면적, 쭉쭉쭉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조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즉 1m 1m. 우리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여러분들 그 과제 하면서 외피 표면에 대해서, 표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퀘스트를 한번 했었죠, 그죠? 이런 퀘스트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외피 표면을 통해서 실내의 온도, 난방 시에는 제거해야 되는 열,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냉방 시에는 내부에서, 아니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냉방 시에는 외벽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열 제거해야죠, 그죠? 더우니까. 그 다음에 난방 시에는 외부로 뺏기는 열, 뺏긴 만큼 더해주면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메타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열의 이동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정확하게 정지돼 있다.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그 게임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또는 영화에서는 시간이 막 멈추잖아요, 그죠? 소설에서도 그렇고. 자, 단위 시간, 이게 아워예요. 아워. 도시, 온도죠, 온도. 템퍼러처 차.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열의 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실내, 외부, 이게 외부. 다시 쓸게요. 여기 외부. 외부는 지금 예를 들어 30도씨다. 내부는 지금 예를 들어 20도씨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의 공기와 내부에서의 공기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10도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10도 차이가 있을 때 열이 얼마만큼 들어올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자, 이게 이제 열관율. 자, 열관율이 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관율이 크면 이 벽체를 통해서 많은 양의 열이 이동된다라는 거죠. 열관율이 작으면 열의 이동은 작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울게요. 음, 열 관리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음,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뭐 어떤 반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 열 관리율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20년째 하고 있어서 하지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뭐 잘 모르고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면. 자, 요런 벽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런 벽이. 자, 열 전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예요. 아까 열 관리율은 제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도시라고 했었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죠? 얘는 면적에 대한 얘기, 단위 면적에 대한 얘기. 얘는 단위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자, 뭐냐 하면 이 열전도율은 단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쭉 철이나 구리 같은 거 있죠? 철이나 구리. 이 철이나 구리 단일 물질로 돼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금속이라고 합시다. 금속. 그때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열의 이동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씨다. 여기는 20도씨다.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은 이동될 것이다. 전도에 의해서. 그죠? 열 전도.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 가만있어, 전도. 또 이때 생각해 보면 대류, 그죠? 복사, 그죠?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전도에 의해서 쭉 열이 이동할 텐데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열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때 단위 시간당 온도 차이가 얼마 있을 때 그때 이동한 열량, 이게 열 전도율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금속, 뭐 목재, 스티로폼, 폼 등등등등 재료들이 있어요. 그때 열 전도율이 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밀도가 큰 애들. 밀도가 높은 애들, 무거운 애들일수록 열이 잘 전도된다. 그죠? 그에 비해서 이런 스티로폼 단열재, 목재 같은 애들은 가볍고, 그죠? 그다음 밀도도 낮고, 그죠? 얘네들은 열의 이동이 좀 작죠. 열 전도율이 높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전도체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열 전도율 값이 낮은 애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단열재로 사용한다. 자, 이 단위 물질들은 이래요. 단위 물질들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똑같은 한 재료로 이 안에 이 구조 자체는 밀도나 얘네들 뭐 비중, 비체적, 뭐 무게 일정하니까, 그죠? 이게 근데 다르다 하면 다르다는 게 이제 결국은 이거죠. 복합 구조체인 건축물의 외피,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열전도율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부, 여기를 아까 내부로 했었죠, 그죠? 내부, 외부, 공기가 있어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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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의 온도가 있죠.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회사도 있죠. 그죠? 공간, 설계사무소. 이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기가 차 있다라는 거죠. 실내, 외부도 공기가 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온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공기를 통해서 이 표면에 열을 전달해 줄 때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제가 지금 전달이라는 말을 했죠. 열 전달.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다. 그죠? 이 공기가 이쪽 고체, 이쪽 유체인데 유체에서 이쪽 고체 부분으로 열을 전달시킬 때 어떻게 할까? 요 부분에서는 아주 미세한 이 벽면 표면에서는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그리고 이 대류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이 외피가 이렇게 수직으로 된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붕이라는 데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외피 중에는 이게 뭐 베란다 같은 데 있죠. 이렇게 밑부분. 그럼 요 수직 요렇게 밑부분과 요 윗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된 지붕 요 부분, 그다음에 이 벽 부분 여기에서 공기의 흐름은 조금씩 다를 거다라는 거죠. 요 부분에서 이제 개수를 넣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거는 이 외피 표면이 수직이냐 또는 수평이냐 또는 일정한 기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 적용하는 요때의 계수를 내외 표면 열 전달률이라고 해요. 내표면 열 전달률, 표면 열 전달률, 그 다음에 외표면 열 전달률. 자,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쭉 표면으로 전달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은 그렇죠. 전도죠, 전도. 물체이기 때문에 전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전도. 그다음 제가 여긴 비웠어요. 요거를 이제 이런 거 이제 중공층이라고 해서 중공층으로 해서 이제 비워두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수로다가 그냥 줘버려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도. 그리고 여기는 표면 열 전달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식이 열 관료율 K 일반적으로 다 K 값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교재를 봐도 열 관료율 K는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그마 R분의 1 해서 저항값이죠. 저항값. 전체 저항값의 역수. 그것이 저항값의 역수니까 이제 투과되는 정도다라는 거죠. 열이 투과되는 정도 값. 그리고 시그마 R은 해서 이 저항값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알파 5분의 1이에요. 알파 5분의 1은 5가 이제 아웃이에요. 아웃사이드. 그래서 이 외표면의 표면 열 전달률. 근데 역수죠. 그래서 열 전달 저항이 돼요. 더하기 람다 분의 T1 람다 1. 그 뭐냐면 이 첫 번째 재료 있죠. 첫 번째 재료의 열 전도율이에요. 열 전도율 람다 1이. 근데 이 열 전도율의 역수가 되니까 열 전달 저항값이 되겠죠. 그죠? 람다 i분의 1이 거기에다가 이 두께를 곱하게 돼요. 두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겠죠. 결국 그죠? 이게 R이니까 시그마 R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재료에 대해서 다 더한다. 다 더하고 그래서 람다 1분의 T1 더하기 람다 2분의 T2 더하기 쭉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람다 1은 지금 5 아우터 사이드 아웃 붙어 있으니까 첫 번째 람다 1은 이 조적벽의 열 전도율에다가 그다음에 뭐 두께를 곱한 게 되겠죠. 두께를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 보통 얘가 한 500이 아니라 5cm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100.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뭐 한 200. 뭐 이렇게
두께를 보통은 메타 단위로, 그죠? 메타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단위가 메타니까, 그죠? 메타 단위로 하게 되면 얘는 0.50은 5cm니까 메타로 하면 0.05가 되겠네요, 그죠? T1은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RA로 돼 있죠, RA. 이거예요, RA. 공기층의 열 저항값. 얘는 보통 일반적인 계수를 넣어요. 계수값 더하고 그 다음에 R1, 이제 R2에 대해서 얘는 뭐 스티로폼 같은 이제 단열재죠. 보통 에폭시폼이나. 자, 그럼 단열재의 열 전도율 분의 1 곱하기 얘의 두께 0.1이 되겠죠, 그죠? 더하기 쭉 얘.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알파 i예요. 알파 i. 알파 i는 여기 내부 인테리어 쪽에 내 표면 열 전달율.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계수값으로 주어져요. 이거 쭉 더해서 얘 역수를 취하면 이제 그것이 어떤 건축 구조체 위 열 관리율 값이 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기말 과제예요. 기말 과제.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